국민연금이 큰일 났답니다. 그 1990년생이 환갑을 맞는 2050년쯤이면 돈이 빵원이 된답니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양재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양 교수님을 모신 이유는 가장 정직하다고 추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되게 진영이나 논리의 포로 모신 네. 분들인데 양 교수님은 좀 진보적이지만 또 정직한 그런 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뭐 돈이 빵원이 된다니 걱정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만약 현재 이대로 뭐 9% 정도의 보험료를 예. 갖고 또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조금은 떨어집니다만 어쨌든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한 40% 소득 대체율, 예, 예. 너의 평생 생애 소득 평균의 40%는 뭐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거를 약속을 지킨다고 한다면은 41년 정도 앞으로 한 18년 남았나요? 2041년. 2041년에 수지 적자가 됩니다. 보험료. 주는 돈보다 들어온 돈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쌓았던 기금이 줄어들겠죠. 근데 워낙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41년쯤 정도 되면은 지금 50세인 분들이 다 연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40대 후반부도 받고. 그때가 1년에 한 100만 명씩 낳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아, 그렇죠. 71년생이 100만 명쯤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연금을 막 받고 누적적으로 계속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이 확 줄어서 55년, 단 14년 만에 예. 그 많은 기금 1,700조 이상 쌓이는데 예. 그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년 되면 뭐 다 빵원이 된다는 게 그 말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기금이 다 55년 되면 다 고갈나는 거로 지금 되어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 개혁이 이제 좀 해서 재정 안정화 구조 55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요번에 재정축의 개선위원회에서는 93년까지는 그래도 기금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자. 2093년까지. 왜냐하면 2023년 현재 20살인 사람이 2093년 되면은 이제 90살이 될 거 아니에요. 70년 후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돌아가신다 생각하고 지금 이 20살인 청년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연금이 지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게 그 목표였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네네. 88년에 도입이 됐잖아요. 그렇죠. 제도가.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제도 변화의 역사, 뭐 내지는 뭐 소득 대체율의 변화라든지 또는 돈 내는 거의 변화, 뭐 이런 거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이 됐는데 당시 도입이 될 때 보험료율은 3%에서 시작을 했고요. 국가에서 약속한 거는 너 생애 소득 평균의 40% 아니다 70%를 주겠다. 70%를 주겠다. 3% 70%. 네, 3% 내면 70%를 주겠다. 물론 이제 40년 가입을 잘해서 40년 동안 보험료를 낸다는 조건 하에 그렇게 됐던 건데 사실 이게 수지 규정이 너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를 서서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6%도 올린 적이 있고요. 김영삼 정부 때까지.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98년에 9%까지 보험료는 올렸고요. 현재 9%는 김대중 정부 때 정해진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 쭉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70% 한 것도 너무 높으니까 김대중 정부 때 60%로 낮췄습니다. 그렇게 낮췄는데 그래도 여전히 9%의 60%짜리라는 건 뭐 굉장히 저부담 고급여 시스템이거든요. 해외에서 보면은 보통 20% 가까이 내고 40% 정도 받는데 이게 안 맞는 거니까 개혁의 필요성이 계속 요구가 됐었고 노무현 정부 때 2003년에 그때 이제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몇 가지를 제안을 했었는데 노무현 정부가 이제 받아들인 것이 좋다 그러면은 이게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한 50% 정도까지 낮추자. 그런데 보험료율은 9%에서 한 그때 12%였나요? 13%인가? 그 정도로 조금만 올리고 조금 낮추고 해서 한 50% 정도 되는 조금 두꺼운 공적연금을 가져가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국회에서 이게 좀 막혔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저항들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9%로 보험료는 고정이 되고 대신에 그러면은 소득 대체율 50이 아니라 40%로 더 낮추는 것. 5년 만에 20%가 내려간 거네요? 아니 그 이제 60에서 40%로 하기로 했는데 이 40%까지 가는 게 당장 한꺼번에 40% 가는 건 아니고요. 서서히 낮춰서 서서히 낮춰서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도 지금 조금씩 낮춰지고 있어요. 60에서 조금씩 매년 0. 몇 %인가 이렇게 낮아져가지고 지금이 42%입니다. 지금 소득 현재. 대체. 예. 그게 이제 몇 년 있으면, 몇년 있으면 40%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딱 멈추는. 하여튼 그런 개혁이 큰 개혁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있었죠. 잘못 설계된 거 아니에요? 제도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보험료를 뭐 9%, 10%, 20% 거둘 수는 없으니 점진적으로 올리자라는 설계가 원래 그랬었고요. 문제는 9%로 올린 지 지금 한 20몇 년 됐잖아요. 예. 99년이니까 24년, 25년 됐. 원래는 이제 90%에서도 점진적으로 올라야 되는데 이게 안 오른 게 문제죠. 예. 그때 이제 그럼 왜 20몇 년 동안 9%에서 고정되고 안 올랐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퇴직금 제도 문제도 좀 있습니다. 이제 사용주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주던가 퇴직연금을 주던가를 꼭 해야 되잖아요. 그게 연율로 따면 보험료율로 따지면 8.33%인데 예.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의무로 고용주가 부담하는 연금 제도는 없거든요. 사적연금에. 그런가요? 예. 그 국민연금 같은 건 하지만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8.33% 플러스 국민연금 보험료율까지가 내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국민연금 만들고 보험료를 올릴 때 타협점이 뭐였냐면 퇴직연금에 혹은 그때는 퇴직연금이 없었고 퇴직금 상태였죠. 퇴직연금에 고용주가 부담해야 될 거를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옮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6% 보험료일 때 김영삼 정부 때 6% 보험료일 때 근로자가 2%포인트, 고용주가 2%포인트, 그 다음에 고용주가 퇴직금으로 부담해줘야 될 거에서 2%를 떼다가 국민연금에 넣었었어요. 그걸 퇴직금 전환금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법에서는 9%가 될 때는 333하게 돼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15%, 12%가 되면 444, 15%일 때 555, 이렇게 되면은 8.33% 퇴직금 해줘야 될 거에서 5%가 빠져서 국민연금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높이면서 퇴직금을 점점 흡수하는 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9%로 퇴직금 전환제가 김대중 정부 때 폐지가 되면서 고용주에서는 퇴직금 전환금제 없으면 그냥 생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올리는 거는 반대입니다. 해가지고 그게 그때부터 오케이. 지금 스톱돼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어요. 국민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퇴직금에서부터 돈이 일부 흘러가면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퇴직금은 그대로 두고 지금은 전혀 다른 거래가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저항이 생겼죠. 국민연금의 부담률은 네. 9%로 20몇 년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현행 연금 제도가 보험료율이 9%라고 그러고 아까 뭐 서구가 뭐 20% 가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은 9% 플러스 8.33이니까 우리는 17.33짜리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험료율이 거의 유럽하고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퇴직금이 외국에서는 의무가 아니라는 것도 의무가 아니라 노사가 이제 협상해가지고 그냥 의무로 하면 하죠. 예, 퇴직연금 같은 거. 기업연금이라고 그러죠, 거기서는. 기업연금. 네. 오케이.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1990년생이 환갑이 될 때쯤에서 이 속도라면 돈이 거의 다 없어지고 그래서 2002년 월드컵 때 태어난 친구들이 70 될 때까지는 어떻게든 국민연금을 좀 계속 갖고 가보려는 게 이번 개편안의 그렇죠. 예. 핵심인 거죠. 그렇죠. 예.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수입 대비 나가는 거니까 예. 보험료 수입을 올리는 수밖에 없죠. 기본적인 거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하면은 더 내는 거 조금만 더 내도 덜 받게 된다면 괜찮은 거고, 만약에 더 받겠다 그러면 더 많이 내야 되는 거고. 그건 이제 상관관계인데 어쨌든 더 내고 조금은 덜 받고 뭐 이런 방법이나 덜 받는 것은 두 가지겠죠. 아까 40% 너 생애소득 40% 그게 아니라 뭐 30%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65세부터 받는 거를 66세부터 받던가 66세부터 받던가 수급 연령을 뒤로 미루는 거. 어쨌든 내가 연금 받기 시작해서 총액으로 받는 거 죽을 때까지 받는 그 액수를 조금은 다운시키는 방식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수급 연령, 개시 연령을 뒤로 누르던가 소득 대체율을 낮추던가. 그런데 총액은 사실은 줄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 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총액은 줄진 않는데 매달 받는 게 조금 줄거나 받는 시점이 뒤로 미루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그 두 가지를 쓰는 거. 그다음에 한 가지는 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 기금이 있잖아요. 예, 예. 기금 수익률을 활용하는 겁니다. 수익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예, 뭐 예. 보험료로 지금 1년에 50몇 조 정도 들어와요. 보험료 수입이 1년에 50몇 조 되는데 기금 운영 수익이 50조를 넘어요. 아,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는 연금 보험료 플러스 지금 수익금이 쌓이 그렇죠. 목돈을 가지고 굴려서 버는 돈이 또 그만큼 된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 있으면 예. 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금은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연금을 줄 때 보험료 수익 플러스 뭐 기금 수익 같이 더 해가지고 주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것도 우리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 기금이 고갈라면 그 효과가 없죠. 그래서 기금을 좀 유지해 가면서 수익금도 활용하면서 하는 방식으로 좀 고민을 요번에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를 좀 보면서 설명을 네. 좀 해주실래요? 우선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 지금 그림이 나왔죠? 예. 그림을 보면 지금 이 그림 자체가 현재 상태가 그대로 갔을 때입니다. 예. 현재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포물선이. 그렇죠. 예. 이제 지금은 41년까지는 예. 수지적자 되기 전 41년까지는 기금이 쌓이게 되어 있고 지금이 1000조 정도, 그러니까 998조 같다는 1000조 가까이 되는데 1755조까지 쌓여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험료 수입만 가지고는 연금 줄 거 약속한 거 다 주고도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남는 이유는 70년대생들. 인구 항아리로 보면은 예. 뭐 60년대, 70년대생들이 예. 아직 근로를 해요. 연금 받을 때는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40년부터 왕창 이제 연금을 받으니까 2040년. 그때부터는 수입 갖고는 안 되고 예. 모자라서 기금에 있는 거를 더 해가지고 연금을 주게 되는 거죠. 예. 보험료 수입 플러스 연기금 쌓았던 거 일부 해가지고 연금을 주다 보니까 쭉쭉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총 지출은 이렇게 늘어나고. 그 보험료 수입은 그 녹색 예. 보험료 수입 그거밖에 안 되니까 지출은 하늘색으로 이렇게 하늘 높이 올라가니까 그 차이만큼을 기금 갖다 쓰는 거죠. 투자 수입도 주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금이 있을 때는 그 보라색 투자 수익이 있는데 예.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부터는 투자 수익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53년 되면은 예. 기금은 쓸 수가 기금에 있는 거 쌓아둔 건 다 없어졌으니 예. 무조건 보험료 가지고만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연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험료 수입을 올려서 보험료율을 올려가지고 연금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기금은 유지할 그렇죠. 데가 없으니까. 예. 자, 그거를 부가 방식 비용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금이 없을 때 예. 순수하게 보험료 수입으로만 연금을 줘야 되니까 과연 몇 퍼센트로 보험료를 올려가지고 때려야 예. 충분한 수입이 생겨서 약속한 연금을 줄 수 있을까? 그건데 세 번째 부가 방식 비용률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2060년 되면은 기금이 하나도 없을 때니까 29.8% 지금 예. 9% 보험료율인데 3배. 29.8% 그렇죠. 30% 예. 3배 조금 넘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험료율을 높여서 걷어야 약속한 걸 줄 수 있다. 2070년이면 33.4%. 예. 2093년 되면 조금 떨어져요. 이 100만 명씩 태어났던 사람들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1970년대생들이 다 이제 그렇게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조금은 이제 여유는 생깁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뭐 25만 명밖에 지금 안 나니까 계속 인구가 주니까 부가방식 비용률이 떨어지더라도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 노인 부양비란 건 뭔 얘기죠? 노인 부양비는 이거는 이제 생산 연령 인구 16세부터 64세 인구 대비 예. 노인 인구의 비율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그게 지금은 우리 지금은 한 1대5 정도 돼요. 지금은 생산 연령 인구가 5명이면 예. 노인이 1명이에요. 그렇죠. 고령화율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부양비가 100이라고 하는 건 1대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젊은이 한 사람이 노인 하나를 부양하는. 지금은 젊은이 한 4.67명이 예. 노인 하나인데 예. 이제는 1대1 한 명이 한 명.
부담이 후세대의 부담이 커질 거라는 건 자명한 상황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어려운 와중에도 좀 방법이 없을까 예. 한 게 이제 예. 뭐 연금 그 학자들이 예, 예. 재정계산위원회나 이런 데서 고민했던 것들이죠. 사람과 돈 숫자의 곡선은 좀 알 것 같고요. 예. 그럼 이제 3대 핵심 쟁점 중 첫 번째인 부담률. 네. 지금은 이제 급여의 9%를 내고 있는데 언론이나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자꾸 15%까지 올려야 된다고 그래 이번에. 네. 근데 사업주도 그만큼 또 내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렇죠. 매칭하면. 아니요, 15%를 반으로 나눠서 내는 거죠. 네. 지금 9%잖아요, 현재요. 그러면 예. 4.5는 사용주, 4.5는 그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자영자의 경우는 다르죠. 예. 소위 말해 지역가입자들인 자영자의 경우는 9% 홀로 내는 거고 예. 만약 15%로 진짜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자영자는 진짜 15% 내는 거고요. 예. 나머지는 7.5, 7.5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내는 거보다 거의 한 절반 이상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세금인데. 한꺼번에 못 올리고요. 0.6%씩. 그러니까 9%에서 15%는 6%포인트 오르는 거잖아요. 예. 10년에 걸쳐서 0.6%씩 조금씩 오르는 거로. 10년에 걸쳐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6%를 올리는데 10년에 걸쳐서 0.6%씩 예, 올린다. 한꺼번에 올리면은 경제에 충격이 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일종의 조세 저항이 생기죠. 아, 그것도 그렇지만, 예, 뭐 조세장 없더라도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게 아니죠. 소비가 그만큼 주는 거죠. 그렇죠. 가처분 소득이 갑자기 예, 주는 예, 것도 예. 있을 수 있고, 예.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임금 비용이 갑자기 그렇죠. 올 때. 뭐 예. 신규 채용을 좀 그럼 억제해야 신규 채용 된다든지. 억제하던가 뭐 이렇게 옛날에 저기 최저임금 갑자기 올렸을 때 생기는 문제 같은 게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예, 있죠. 예. 15%로 조금 낮출 수는 없나요? 아직은 이제 아니, 논의되고 그러니까 있는 희망컨대는 한 12%에서 방어가 되면 좋죠.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요번에 할 때 12% 안, 15% 안, 18% 안을 예, 갖고 예. 시뮬레이션을 계속 했던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 12%로 하면은 아까 93년까지 예, 예. 예, 그러니까 2003년에 태어난 사람이 돌아갈 때까지. 그러니까 93년까지 가는 시나리오를 찾아보는 건데 12% 갖고는 무슨 용을 써도 안 되고요. 18%는 꽤 좀 여유롭게 되고요. 예. 근데 18%는 부담스러우니까 엄청 부담이죠. 15% 선에서 한번 찾아보는 걸 해본 겁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예, 이게 예. 15% 아닙니다. 예. 그래서 거기 이제 그림에 이제 제일 낮은 거 있잖아요. 검은 거. 예, 예. 그거는 이제 현재 상태고요. 예, 현재 상태고요. 9%짜리. 예, 예. 근데 15% 다른 건 조정 안 하고 그냥 15%로만 올렸다. 예. 그러면 노란 선입니다. 봤더니 기금은 당연히 좀 더 커지겠죠. 예, 예. 많이 거두니까. 그렇게 하고 오래 지속이 되는데 이게 아무리 70년이면 뭐, 예. 70년이면은 그래도 고갈이 결국, 되는 걸로 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4년까지 안 되겠다 이거 갖고는. 그래서 하나를 더 먼저 추가를 해봤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을 예. 이제 우리가 33년까지 65세로 천천히 늦어지고 이제 뒤로 예, 미쳐지고 예, 있는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조금 더 가자. 한 15년 동안 1년에 5년에 1년씩 해가지고 한 15년 더 해서 더 가서 68세까지 한번 조금씩 더 늦추는 거를 한번 해보자. 한 게 이제 그러면 78년 정도 75년 가까이 뭐 정도까지 8년까지 끌고 조금 더 늘어나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칵테일 요법으로 모든 가능한 거 다 써보자. 예, 예. 보험료도 올리고 수급 연령도 올리고 그 다음에 기금 수익률을 조금 더 올려보자. 아까 기금이 예, 예. 돈 벌어오는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수익률이 지금 이 4.5%로 해갖고 저희들이 계산을 했거든요. 이 아까 이 연간. 기본안이라는 게 연간. 예, 앞으로 평균 연평균 4.5% 예, 물론 명목입니다. 실질은 예, 아니고요. 예. 4.5%로 넣어가지고 좀 추계한 거가 이제 아까 이제 55년에 고갈라고 한 거 뭐 이런 거예요. 그러지 말고 1% 포인트만 좀 더 높여보자. 예. 그러니까 연평균 5.5. 예. 5.5% 1%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그림이 아주 환상적으로 나오죠. 68세까지 올리고 1%포인트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 높이고 15%까지 올리니까
거기 보시면은 검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 쭉. 그러니까 이건 쭉 올라가는 포물선이 예. 꺾어지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나중에는 조금 떨어지긴 떨어져요. 예, 떨어져요. 그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야 기금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복리로 가다 보니까 예, 그렇죠. 굉장히 복리의 힘이 있죠. 예, 굉장히 한 거예요. 그래서 기금 수익률을 좀 높이는 방법을 해야겠다라는 걸 섞어가지고 했더니 이제 그 93년이 돼도 8.4년치 돈이 그 88.4년 동안 줄 돈이 남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로 봐서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12%에서 기금 예. 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고 뭐 예. 수급 연령을 뒤로 하고 뭐뭐 해도 93년까지 안 돼요, 그거는. 예. 근데 15% 정도 하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와, 그 3% 차이가 뭐 그렇게 크다고 그렇게 되느냐. 15%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1년에 100만 명씩 나왔던 우리 인구 항아리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거든요, 지금. 예. 그 동그랗게 돼 있는 사람들 2,200만 명이에요. 그게 나중에 80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가입자가 800만 명으로 줄어드는데 2,200명 되는 이 인구가 있을 때 12%가 아니라 15%로 빨리 걷기 시작을 하면 기금이 쌓이는 게 요만큼 12%면 요만큼 더 올라갈 게 더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15%면. 그러면 요만큼 운용했을 때 운용 수익하고 이만큼을 운용했을 때 운용 수익 차이가 크게 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30년, 40년 복리로 가게 되니까 10이랑 15가 단순히 3%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금 있는 거를 활용하는 식으로 하면은 15%에서도 꽤 장기적으로 가는 연금이 되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는 한 40% 정도 우리처럼 약속을 해주거든요, 소득 대체율을. 근데 기금이 없는 상황에서는 보통 20%를 보험료를 때려서 지금 유지하면서 그래도 40%를 못 맞춰줘서 그것도 조금씩 깎는 방향으로. 수급 연령도 68세, 67 이렇게 다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기금이 있기 때문에 남이 20% 갈 때 우리는 15%로 반응. 단지 개혁이 빨리 돼야 된다. 이 국민연금이라는 게 1970년대생들의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들이 노동 경제 활동을 하는 동안에 좀 더 많이 걷어서 돈을 키워놔야 이분들이 받을 때 이제 좀 그나마 그래서 그분들도 받고 그 후세대도 부담이 덜하고 이렇죠. 예. 그 하나 보실까요? 그러면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뭐 세계 3대 기금이라고 그래요. 현재 우리가 돈이 많이 쌓여 덩치가 돈의 덩치가 이 다른 나라 이제 1대, 2대 다 합쳐가지고 다른 나라 기금들을 다 넣은 거예요. 예. 세계에서 가장 큰 기금 뭐 6개를 갖다 비교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익률 한번 보시면 이건 뭐냐면 10년 수익률인데 그 기간별로 연평균 수익률을 따져 놓은 겁니다. 네, 그 기간별로 쭉 이렇게 보시면 캐나다가 좋네요. 캐나다가 아주 좋죠. 여기는 어떻게 미국도 하나요? 좋죠. 다른 나라가 다 좋아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수익률이 낮은 편입니다. 뭐 일부러 그럴 건 없고 굉장히 제도적으로 일부러 좀 그랬었죠. 까다롭게 해놓은 거죠. 일부러 좀 그랬었죠. 안정성 얘기하면서 뭐 채권 중심으로 했었거든요. 처음에 주식도 함부로 못 하게 하고 주식도 좀 국내만 하고 해외 주식도 못 하고 네, 그랬는데 이제는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여기 캐나다나 뭐 네덜란드나 노르웨이 국부 펀드, 연금 펀드처럼 해외 주식 비중을 좀 많이 늘리고요. 대체 투자라고 하는 것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좀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안정성이 조금 훼손될 수는 있지만 수익률은 이제 당연히 높아지고요. 그렇게 해서 그 남들 다른 연기금처럼 뭐 이게 한 뭐 10% 7%까지는 못 가더라도 한 5.5 정도는 해보자. 해외 주식을 투자를 좀 억제하는 거는 잘 모르는 거 사지 마라 이런 취지인가요? 해외로 나가는 거가 좀 뭐 불안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하고 또 해외 사정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예, 사정을 알아야 투자를 하고 뭐 할 텐데 그만큼 이제 이런 거 하려면은 그런데 국제 금융에도 잘 알고
그런 이제 우수 인재들을 좀 유치해가지고 사실은 이 돈을 맡겨야 될 텐데 거기까지는 좀 준비가 안 됐었던 부분들인데 이제는 그렇게 좀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도 더 많이 하자고 이런 하더라고요. 거죠. 예, 이제 그런 뭐 거 좀. 웬만한 대도시 뉴욕이나 뭐 런던 이런 데 가보면 국민연금이 상당히 그 상징적인 건물. 예, 그런 게 이제 뭐 대체 투자라고. 그런 것들이 대체 네, 투자인가요? 예. 그런 것도 좀 하고 하려는 건 하는데 그 비중이 아직은 이런 나라 다른 지금 벤치마킹 하고 있는 그 나라의 연기금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아직은 좀 낮은 그런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그래요. 근데 대신에 이제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위험 자산에 들어가게 되면은 불면이 등락률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채권은 안정적으로 낮은 수익률로 안정적으로 가는 건 당연하고 이건 등락률이 불면서 어떨 땐 막 저번에 코로나 때 뭐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 때 뭐 마이너스 10%씩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금융 운용하는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 말씀 들어보면 당장 돈 뺄 게 아니면 내려갔다 당연히 또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등락이 크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라는 게 등락이 이게 진폭이 크다라는 거지.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그 기금이라고 한다면 이게 안에서 막 왔다 갔다 움직이더라도 어떤 등락폭은 뭐 하지만 평균을 따지면 이게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금만 있다면 문제는 아니다. 단지 이제 기금이 고갈되는 게 뻔한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연금을 주려면 기금에서 찾아가지고 다 그냥 주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찾는 시점이 뻔할 때 그때 폭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정적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러면 연평균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정도로 좀 많이 가지고서 시작하고 그거를 수익이 남게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그 원금을 안 찾고도 좀 이렇게 가게끔 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면 꽤 고수익이 날 수 있는 이렇게 변동성은 좀 크지만 그런 쪽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기금을 좀 확보하고서 이 제도 운영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그러려면 아까 말씀대로 보험료를 낼 사람이 많을 때 조금은 좀 많이 올려서 기금을 좀 확충해 놓고 운영해야 나중에 된다. 이제 지급이 많아질 때는 또 이제 환금하기 좋은 걸로 바꿔놓고. 그때는 이제 당연히 그때는 바꿔가야 되는데 그 바꿔야 되는 그 시점을 뒤로 미룰수록 좋다는 거죠. 그래야 높은 수익률 나는 거를 가지고 계속 운영해서 계속 쌓아갈 수 있으니까. 네. 또 연금 수익률, 투자 수익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네요. 결국 세계 경제가 좋아져야 되네요. 그렇죠. 세계 경제가 좋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로 가야 된다는 게 우리가 저성장 국면이죠. 우리가 만약에 옛날 10%씩 성장하고 주식 시장도 거의 맞춰갖고 커자고 그런다면 우리한테 많이 해야겠죠. 근데 원래 기금도 워낙 많으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할 수만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다른 나라의 성장률이 더 높다면 그쪽에 주식 시장에서 뭐 수익률이나 이런 게 더 커지는 게 더 커진다면 그쪽으로 배분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호황이다 그러면 내 연금 받을 게 좀 잘 크고 있구나. 그렇게 보면 당연히 그렇게 보면 좋죠. 그리고 또 국내에만 또 많이 넣을 수 없는 게 이 기금 규모가 아까 그랬지 1,700조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GDP 대비 50% 60% 이렇게 막 된다면 나중에 그렇죠. 다 국내에 있다가 그럼 연금 주려고 다 그 돈 찾아갖고 다 환금한다. 그럼 주식 다 팔고 엄청난 부동산 다 팔고 하면은 가치 파동이 생기기 때문에 국내에 많이 둘 수가 없습니다. 분산해갖고 쫙 이렇게 전 세계로 깔아놔야지 이게 경제적인 충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로 하는 그 포트폴리오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으니까 장기 보유 뭐 내지는 또 이제 보험금을 많이 내줘야 될 때가 되면 단기 보유 뭐 이렇게 바꾼다든지 그게 용이한 종목으로 그렇죠. 갈아탄다든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 참 얘기 나온 게 그 기금 운용 본부장이라는 자리가 있죠. 국민연금에 그 사람이 잘해야겠네요. 지금 전주에 가 있죠. 전주로 사는데 그렇죠. 본부가 내려가 있죠. 그 사람이 잘해야겠네요. 뭐 그분의 지휘하에 그 본부에 있는 전문가들이 좀 잘해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뭐
2033년까지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뒤에는 65세부터 타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68세까지 까지 이제 뭐 늘려가야 되는 게 불가피하지 그러면 않겠냐. 네. 60대에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이 함께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냥 일 여부를 떠나서 예. 옛날에 뭐 70세면 돌아가셨고 이제 80까지도 했는데 이제 90이잖아요, 사실. 예. 그리고 뭐 지금 선생님이나 아니면 조금 더 어린 예, 우리 예. 뭐 30대, 20대는 90세가 뭐예요? 뭐 그 이상 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60세까지 30년 공부하고 뭐 25년 공부하고 뭐 해서 30대쯤 직장 갖고 뭐 30년 일하고 30년, 40년을 연금만 받고 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은 조금 더 해야 돼요. 예, 네, 예, 그래서 예, 예. 최소 이제 뭐 스웨덴 같으면 70세까지 일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고 이건 해야겠죠. 사회를 바꿔야 되는 건데요. 그죠? 그러니까 뭐 폐지, 수집이라든지 이런 일자리 말고. 그런 거 그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익히고 배워온 전문성을 100%는 못 살린다 하더라도 네. 뭐 그에 버금가는 일자리를 한 10년 더 네. 가지려면 개인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사실 뭐 연금개혁 여기 재정계산위원회 개혁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뭐 건의하거나 보고서에 담거나 하지 말았으면 논의는 다 했었습니다. 노동시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 논의하고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직장에서 우린 정년이 있잖아요. 예, 60세까지 되어 있는 예. 거를 정년을 연장하자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세까지 혹은 68세까지 연금 68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68세까지 이게 정년이 연장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냥 그 회사에서 68세까지 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서 굉장히 이거를 좀 반대를 합니다.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일수록 더 호봉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월급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가 안 되고 그래서 바꿔야죠. 임금 제도를 바꿔가면서 지금 이미 임금 피크제가 제법 많이 도입이 돼 있죠.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도 그렇고 아니면 재고용 방식으로 해서 재계약직을 했을 때 그래서 그 노하우나 이런 걸 살리면서 좀 할 수 있게 하는 것. 또 아니면은 이제 그 점진적 퇴직이라고 그래갖고 임금 피크제는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급여만 깎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전부터 조금 미리 깎았다가 이제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시간을 줄이는 거로. 그러니까 임금 단가는 그대로 두더라도 예. 시간을 줄이는 거로 해서 일은 좀 계속 하지만 시간을 줄여서 받는 액수를 좀 줄이고. 근데 뭐 받는 액수 좀 줄여도 돼요. 60대 되면 이제 애들도 다 컸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랬다가 이제 연금하고 이어지게 하는 그런 방법도 이제 한 직장 내에서 하는 건 그렇게 계속 고용, 뭐 점진적 퇴직, 임금 피크제 혹은 임금 자체를 호봉제가 아닌 뭐 직무급이나 성과급제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는 흡수해 가야 되고요. 나머지는 회사를 바꾸고 다른 일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거 하던데 고용 서비스 같은 게 좀 달라붙어 가지고 이직을 하고 새로운 삶은 인생 2모작하고 3모작 하는데 도움을 주게끔 노동시장 정책이 뒷받침이 돼야 되죠. 그런 것들이 함께 이제 고민이 돼야 되는 시점. 친구들끼리 만나면 그래요. 그 전에는 축구로 치면은 전후반 45분씩 뛰고 나면 끝이었는데 네. 이제는 연장전은 필수. 연장 전후반 30분씩, 아니 15분씩인가요? 연장전은 연장 전후반은 필수. 재수 없으면 승부 차이까지 해야 된다. 이게 인생이 이렇게 길어졌다. 이걸 어떻게 살 거냐. 근데 이제 고용이나 임금 방식의 그런 대개편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겠네요. 참 개인의 문제가 아니네요. 네. 그런 것들까지도 다 그 재정계산위원회 거기서 좀 다뤘나요? 그러니까 이제 논의를 했었는데 이제 뭐 그걸 뭐 보고서에 담지는 않았었고요. 보고서에 담은 거는 사실 이제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국민연금에 관해서만 담은 건 아니에요. 국민연금 우리가 연금제도라는 거 혹은 노후소득보장제도라는 게 국민연금 하나 달랑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초연금도 퇴직금. 있죠. 기초연금. 퇴직연금도 예. 있죠. 또 널리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노인들이 뭐 상당 부분 받아가니까 그것도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하나일 수 있고 거기다 개인연금 있죠, 주택연금 있죠. 사실 이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노후 생활을 자기가 설계하고 국민들 국가에서도 그런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해야 되는데 다른 건 아니고 이번에는 그래도 법정제도인 것들 국가가 법으로 이거는 보험료 내줘 하는 게 퇴직연금이잖아요. 그렇죠? 사용자면은 무조건 내줘야 되잖아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그게 법정제도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 그다음에 기초연금. 여기에 대해서는 다 연구하고 그 어느 정도 권고안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연금만 갖고 얘기하니까 그게 빠졌는데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15% 올리고 수급 연령 좀 뒤로 미루고 수익률 올리는 그런 권고안을 좀 중심으로 해서 냈고요. 그걸 딱 한다 하더라도 그거로 모든 분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안 돼요. 예. 그 갖고는 하나 갖고는 안 됩니다. 일단 저소득자들, 예. 소위 말하는 사각지대에 빠졌던 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빠진 분들은 영능도 없고 그렇죠. 받아도 쥐꼬리만큼밖에 안 되는 분이 많아요. 기초연금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좀 어떻게 좀 고쳐라 했냐면 지금은 70%잖아요. 무조건 70% 주게 돼 있습니다. 노인의 70%를. 지금이 한 중위소득자까지는 받게 되어 있는 시기에. 예.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이 지금 50대, 저도 50대라고 하지만 지금의 40대, 50대, 60대 초반은 현재 노인하고는 완전 다른 노인들이에요. 신노인입니까? 신노인입니다. 왜냐하면 자산도 좀 많이 있고요. 개인연금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이런 그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따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 것들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70%란 건 그 연령 인구의 70% 맞아요. 준다는 얘기죠. 그 연령이 70%예요. 이걸 한 절반 정도로만 줄여도 상당히 재정이 세이브가 되겠네요. 세이브된 거를 아까 말한 저소득자한테 몰아주자라는 방식이죠.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이거를 이 늘어나는 노인 인구 70%를 다 그냥 똑같은 액수로 그냥 계속 주겠다. 그죠. 선거 때마다 40만 원, 30만 원이 40만 원 되고 또 앞으로 또 선거 한 번 더 하면 또 50만 원 되고 이렇게 되면 재정 감당 안 되고 저소득자한테 똑같은 액수를 어떻게 고소득자 노인하고 저소득자 노인을 똑같은 액수 주냐. 고소득자들은 퇴직연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고 또 개인 것도 좀 있으니까 이제 좀 적게 받으시던가 그만 받으시고 이렇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걸 하나 이제 좀 제안을 했고요. 그런 세대 간 갈등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젊은 친구들은 아니 저렇게 노인들이 돈을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갈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국민연금은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받을 아까 말한 그 항아리에 이렇게 쭉 튀어나온 배불뚝이 세대가 그래도 내가 받을 거를 그러면 그래 지금 미리 좀 내고 일부는 내가 낸 거에서 받고 나머지는 보험료 후세대 보험료에서 받는다 이런 개념이고 기초연금 기금 자체라는 게 없으니까 무조건 100% 후세대 걸 갖다가 그렇죠. 연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 간 갈등이 기초연금이 사실 크면 더 크죠. 그러나 규모 자체가 작으니까, 규모 자체가 이제 작으니까 이제 그 국민연금만큼의 세대 갈등이 뭐 없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세대 갈등이 있는 거고요. 단지 후세대가 잘 사는 노인까지 포괄되는 70%를 다 책임져 준다 그러면 뭐 갈등이 있을 텐데 국가에서 이렇게 뭐 대주지 않으면 믿을 데가 하나도 없는 빈곤 노인들에게 내가 세금 낸 거로 간다 할 때는 그거는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런 건 그 정도는 생각하잖아요. 문제는 지금 빈곤한 노인이 아닌 데까지도 연금이 막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후세대가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빈곤 노인에게 한정해서 조금 두껍게 주는 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산층 이상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40% 준다는 게 큰 돈이죠. 아니에요. 중산층 이상한테는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소득의 40%가 아니거든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5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나중에 연금액이 똑같아져요. 그래서 실질 소득 대체율이라는 개념으로 내가 평생 벌었던 소득 대비 연금을 얼마 받지 하면 중산층들은 40%가 안 됩니다. 그렇겠네요. 게다가 우리나라 국민연금에는 소득재 분배 기능이 있어요. 가입자 중에서 평균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입자 평균 소득. 그거 이상 버는 사람은 내가 받을 연금이 100이면 100을 다 받는 게 아니라 한 75, 그 정도 받게 돼요. 그럼 나머지 25가 어디로 가냐? 예. 저소득자, 가입자 중에 저소득자. 가입자 안에서. 예, 안에서 재분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산층 이상들, 평균 소득 이상 사람들의 실질 평균 소득 대체율은 원리적으로도 40%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예, 한 30% 정도 이렇게 되고요. 물론 이제 최고 상단이 30% 되고 이렇게 되고 거기다가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월급의 9%를 낸 게 아니라 500만 원 정도까지만 500만 원까지만 4.5%를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벌었던 사람은 이 연금이 더 필요한데 옛날에 썼던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은 안 들어오죠. 그래서 실질 소득이 많이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중요한 거예요. 퇴직연금은 8.33%거든요. 보험료율이. 예. 그럼 왜냐하면 12개월 일하면 한 달치 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8.33이에요. 월급의 8.33인데 여기는 상한이 없어요.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뭐 1억이든 8.33%짜리. 그러니까 이게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까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50조 좀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2021년 기준으로 하면 51.5조인가 6조인가 그래요. 1년에 보험료 수입이. 사용자가 4.5, 내가 4.5 낸 게. 뭐 자영제는 다지만 어쨌든 51조 되는데 고용주가 퇴직연금, 퇴직금도 아니고 퇴직연금 보험 가입시켜가지고 자기 종업원들 퇴직연금 가입시켜서 보험료 법에 따라서 8.33%씩 내준 거. 그게 얼마일 것 같아요? 같은 해 21년에? 한 100조 되나요? 아이, 이게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아니, 좀 많을 것 같아서. 이제 49조, 49.9조. 예, 국민연금하고 덩치가? 비슷합니다. 아까 생각해 보시면 국민연금은 전체고 거기다 지역가입자까지 다 있고 한 건데 50몇 조고 여기는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한해서 그것도 퇴직금으로 남아있는 사람 말고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람만인데도 그럼 훨씬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8.33이 여기 9%고 가입 인원도 훨씬 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수가 같다라는 것은 그만큼 고소득자가 덩치 크게 막 상한이 없이 보험료 부가소득 상한이 없이 그냥 모든 소득에 대해 모든 임금에 대해서 다 하고 보너스까지 상여금까지 다 퇴직이 되니까 굉장히 덩치가 커요. 그러니까 무슨 말 아까 고소득자는 실질소득 대체율이 낮다 그러잖아요.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다른 뭐가 필요하고 그 다른 뭐라는 건 퇴직금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퇴직연금을. 그래서 그 그 중산층 이상은 국민연금 플러스 퇴직연금으로 노후를 설계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중산층 이하는 국민연금 플러스 기초연금으로 되는 모습으로 저희들이 좀 제안을 했죠. 이게 올해 결국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올해가 뭐 내년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얼렁뚱땅 통과될 거라고 하던데 올해 통과 전망은 있습니까? 어떤 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갈지가 일단 첫 번째 관건일 것 같고요. 정부안 마련.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정부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여야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바뀔지가 더 관건인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여당과 야당의 협상 능력이 과연 그렇게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200만 명이 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으로 남아 있을 때 되도록이면 빨리 보험료 인상을 하는 것이 나중에 보험료 인상 압박을 확실히 낮춰주거든요. 그래서 좀 늦추지 말고 좀 빨리 됐으면 하는 그런. 지난 5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안 했잖아요. 그래서 5년 후에 지금 다시 계산한 거 아닙니까? 모든 조건이 똑같은데 2%포인트를 더 올려야 되는 압박이 생겼었어요. 아, 그 5년 동안에? 네, 5년 동안. 만약에 아무 일 안 하고 또 지나가면 또 2%또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안 하고 또 5년이 간다 그러면 2%가 아니라 3%, 4%가 돼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돈 낼 사람이 쭉쭉 줄고 있거든요. 이제는. 돈 낼 사람이 준다는 거는 남아있는 사람이 그 목값이 더 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양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뭐 마음이 좀 급해지는데 이게 또 이제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좀 더 좋은 방향이 없나 싶기도 하고 또 우리 여야가 협상에는 별로 그렇게 능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뭐 야당이 날치기나 단독 처리할 사안도 아니고
상당히 좀 난감하네요. 전망 네. 현재로서는. 네. 뭐 요즘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예. 뭐 진보 신문, 보수 신문 가리지 않고 그 연금 재정 안정화의 필요성, 또 보험료는 어느 정도 인상돼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당장 그거를 이제 시작하기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리고 보험료 아까 12% 15% 올린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서구 사람들은 다 20%예요. 예, 예, 20%. 예, 그리고 뭐 15% 낸다고 15%로 낸다고 하더라도 받는 거랑 이렇게 수익비 따지면 수익비가 훨씬 일이 넘고 좋습니다. 이 기금에서 오는 그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서 전혀 개인 입장에서 봐도 손이 아닙니다. 15% 갖고 거기다가 퇴직연금 어떤 개인연금 넣어보세요. 이만큼 국민연금으로 돈이 나오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실은 빨리 그냥 내서 재정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좀 필요합니다. 양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원 하루라도 빨리 그 네. 제도를 좀 손질하는 게 필요하고 방향은 좀 더 내고 늦게 받고 그 다음에 이 퇴직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국민연금 공단에 좀 경쟁을 좀 붙이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 예. 내 퇴직금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위해서, 내 퇴직연금을 퇴직연금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연금 빨리 해야겠네요. 네, 빨리 할수록 예. 본인도 좋고 후세대도 좋고 예. 네, 좋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기금을 좀 기금 수익률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모로 빨리 이왕 낼 거면 빨리빨리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쪽집게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